유연체 정치 시선 유연하게 삐딱하게. 네, 4.13 총선 이제 9일 남았습니다. 한 자리 숫자로 막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자, 혼전 지역이 어느 때보다 많은 것, 이번 총선의 특징이고, 선거 막판에 야권 연대 공식도 사실상 깨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정치권 소식 김병민 전 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아흘에 남았는데, 예. 지금 종합적인 좀 판세나 흐름이 어떻게 가는 것 같습니까? 실제 선거는 이번 주말에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에 한 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네. 뭐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고는 사실상 보도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준해서 이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이번 주 들어서 부동층이 조금씩 후보들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수도권의 표심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양 정당이 그래서 더 애같하게 지금 유권자를 향해서 구애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4월 4일이죠. 예. 야권 연대가 사실상 오늘이 마지노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투표용지 인쇄가 되는 그러면 날이기 야권 때문에. 연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긴 또 어려운 게요. 네. 뭐 물론 야권 연대 효과는 반드시 반감이 될 겁니다. 투표장에 들어가서 야권 연대 했다 하더라도 용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후보를 찍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보니까 서울에 있는 강북 지역에서도 극적인 합의를 통해서 또다시 야권 단일화를 여전히 이 시간에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들어가게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올 주말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야권 연대를 계속해서 후보들 간에 추진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투표용지에 사퇴라는 말은 못 들어가도 네네. 선거 직전까지도 야권 연대는 꾸준히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독자적으로. 여전히 충분히 남아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 여야의 텃밭이 흔들린다. 이게 가장 특징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그런지 김무성 대표가 주말 부산 6개의 지역구를 모두 돌았습니다. 참 부산 경남 텃밭 수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인데, 자, 김무성 대표의 말을 우선 들어봅니다. 이곳 창원부터 부산, 울산으로 이어지는 낙동강 벨트에 모두 새누리당 깃발이 휘날리도록 함으로써 PK의 자존심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PK 중에도 특히 낙동강 벨트가 지금 흔들린다는 소리 많이 하죠. 예,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지역이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난번 19대 총선을 잠깐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야당에서 당선된 두 지역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문재인 의원 그리고 조경태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공교롭게 조경태 의원은 여권으로 건너오셨고요. 그리고 문재인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야, 이거 낙동강 벨트를 전체 다 여권에서 싹쓸이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충분히 흘러나왔었죠. 근데 최근 들어 보이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최소한도로 한 3곳 정도는 지금 현재까지 여론조사 지지율을 봤을 때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마 손수조 후보가 나온 부산 사상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수조 후보는 뭐 이른바 박근혜 키즈 아닙니까? 네, 굉장히 상징성도 있는 인물이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 여기에 손수조 후보가 떨어지게 된다면 겉바락 공천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상향시 공천이 위배되고 네. 그런 과정에서 여성 우선 추천으로 사실상 경쟁의 기회를 장제원 후보에게 주지조차 않고 손수조 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지금 그 손수조 후보보다 더 높은 여론조사 추이를 보이고 있는 후보가 장제원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 후보로 나온 것이죠. 네.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고 네. 또 이만기 후보도 저는 김해의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유명 인물이라서 그래도 야 잘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특히나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론조사에서 현저하게 밀리고 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노회찬 후보가 그 창원 성산의 단일 후보로 추대가 되면서 여기도 노회찬 바람이 불고 있는 과정을 보면 이번에 PK 지역도 한 최소 3석에서 5석까지는 야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뭐 솔찬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해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이른바 노무현의 고향, 정치적 고향 그리고 이른바 노동자의 고향 이런 데 대해서 여권 후보의 공천이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드네요. 네, 과거와 같이 뭐 깃발만 꽂아서 당선될 수 있는 선거 구도가 참 많이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과거에는 참 정당 중심으로 우리가 지역주의 정당에 투표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인물을 보고 투표하는 성향이 많이 짙어진다라는 게 저는 20대 총선에서 굉장히 많은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자, 이런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김무성 대표의 야당에 대한 공세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른바 야권 심판론, 특히 김종인 대표에 대한 공격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년 내내 발목을 잡은 당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때이른 대권력으로 인해 가지고 야권을 분열시키더니 김종인이라는 어른을 또 앞에 딱 모셔놓고. 네, 이 선거 막판에 갈수록 목소리가 높여지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가 또 막말에 나와서 그것이 선거에 또 치명적인 파장을 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봅니까? 목소리가 많이 쉬셨네요.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좀 오버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선거에서 이 과도한 네거티브는 반드시 억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북풍이라는 얘기도 하고 우리가 색깔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사실상 저는 여당에서 안보 이슈를 제기하는 부분들 이거 좀 정당한 모습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야당이 대통령의 모습과 현 정부의 모습을 가지고 국정을 심판하겠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못한 부분을 심판하겠다라는 거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얘기고 여당 입장에서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빠지게 만들었던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당 차원에서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거에서 국민들께 심판받는 것 이런 이슈들 제기하는 것 정도는 타당하지만 이거를 과도하게 매국 정당이니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자, 수도권에 집중하겠다 이런 말을 했던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PK 지역 낙동강 벨트를 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 일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또 김무성 대표가 했네요. 제가 이제 이번 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당 대표는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제 더 큰 정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당대표 그만둔다는 얘기는 이미 본인 얘기를 했고 더 큰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다들 대권 도전 시사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저는 이미 영도다리에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옥새 들고 나르샤 영화를 찍었던 그 순간이 바로 대권 도전을 시사했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네. 김무성 대표는 지금 전국을 돌고 있는 게 여권의 당대표로서의 선거 운동의 의미도 있지만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 대권의 차기 포석 상태로서의 선거 운동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이제 오늘자로 본인도 좀 위태위태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대권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후보. 네, 오세훈 전 시장.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겠네요. 들어요. 네. 네. 두 분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지지층도 다르고 결집하는 층이 좀 다르거든요.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두터운 지지세가 있고 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영남의 지지세를 갖고 있고 또 김무성 대표는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면 오세훈 전 시장은 현역의 세는 없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로 대중성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두 사람 다 나름의 공통적인 걱정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공통적인 걱정은 현 정부의 후계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네. 그런 면에서 또 거론되는 인물이 계속 또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네. 결국 예.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에서 늘 1위를 달립니다만은 최근엔 또 약간 좀 거품이 빠졌다는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다른 후보들 간의 격차가 많이 줄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재외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네. 자, 여기서 인터뷰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위중한 상황이다. 좋은 대표를 뽑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정책 함의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좀처럼 국내 정치에 사실 발을 잘 안 담그려고 했던 분위기인데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 좀 빠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친박계의 공천파동 이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나오게 된다라면 여권의 후보일 확률이 높다. 그중에서도 친박 후보? 그중에서도 현 청와대와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승계하는
그런 집권 여당이 후보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과정을 깐다라면 결국은 친박계가 장악하고 있는 새누리당 상황 내에서 반기문 총장을 이렇게 꽃가마 태워서 오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친박계가 공천파동 이후로 사실상 새누리당 내에서의 그 세력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의 조급함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뭐 지금 반기문 총장이 얘기했던 이런 좋은 대표를 뽑아야 된다는 발언 같은 경우는 유엔이 그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선거의 투표 권리도 유엔에서 제정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 뭐 보편적인 얘기들을 한 것 정도로 일단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한마디 했잖아요. 자, 앞으로 뭐 그런 대권의 꿈이 있다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 경험도 하고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 네, 당당하게 네. 우리 당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경선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꽃가마는 안 된다.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자, 야권도 이 텃밭 지키기가 지금 한창입니다. 자, 지금 이 더민주의 경우에 지금 호남 패권이 국민의당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분위기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요. 한때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국민의당을 앞서는 지지였는데 이것이 언젠가부터 다시 반전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돌출하고 있는 것이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대표 간의 호남 유세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먼저 김종인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에 출마하신 분들이 현 상황으로 구밭을 측에 그걸 과연 요청할 사람이 있겠나 하는 건 좀 회의적이에요. 광주 가서 분위기를 봤으면 나한테 안 물어봐도 아실 거 아니야? 자,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거운동 유세 지원 다니면 오히려 뭐 호남이 분단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뭐 그런 민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이번 총선에서 역할 분담론 하에 잘 선거 이끌고 있다 이랬는데 지금 광주에서 호남에서 지원 문제를 놓고 충돌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좀 삐걱대는 상황들이 보이는 것 같죠. 일각에서는 왜 우리 약속 대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다가도 이게 격해지게 되는 순간 감정이 오히려 상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김종인 대표랑 문재인 전 대표의 상황이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 비례대표 파동 이후로 이런 관계가 급격하게 무너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호남의 민심들이 요동치고 있다라는 것들은 저는 어저께 정말 깜짝 놀랐어요. 특히 광주 북구갑에 공천을 받고 후보로 출마한 정준호 후보가 정치 신인인 것 같은데 현수막을 보니까 이런 메시지를 써붙였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한 광주 시민의 노여움에 석고대죄합니다. 그러면서 삼보 일배하면서 지금 본인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광주 민심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 후보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석고대죄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표는 앞으로 대권 출마를 불출마를 선언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예, 대선 불출마를 포기하라고 하라는 석고대죄를 하고 있다가 조금 전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 어떤 민심을 말해주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이렇게까지 민심이 안 좋으면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지역에서 단 한 석도 못 갖고 가는 게 맞겠죠. 혹시 이 조금 전에 말한 정준호 후보의 상대가 김경진 변호사 아닙니까? 상당한 격차가 있으니까 혹시 이 선거에서 표 얻기 위한 어떤 그런 식의 쇼라면 쇼일 수는 아닌가요? 정치적 쇼라면 저는 정말 참 안타깝다. 그리고 일단은 이런 후보를 공천한 정당 입장도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됐든 당에서 공천을 줬기 때문에 나왔을 거고 당에 공천을 받아 나온 사람이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표를 달라고 정말 정책적 메시지를 호소해도 부족한 이 시간에 이렇게 자당의 대권 유력한 대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대권 주자 존중해야죠. 이런 식으로 싸잡아 비난하는 건 저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형자 후보 얘기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자 양형자 후보를 정말 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영입한 사람이 문재인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 홍보 동영상에 그 차량에서 트는 거기서 문재인 대표의 영상을 지웠다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건 뭐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자 조간신문 신문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양양자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런 이벤트들이 자꾸
불거져 나오는 건 광주에서 그만큼 문재인 전 대표의 민심이 그렇게 네. 좀 좋지는 않다. 그리고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당대표직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호남에서의 문재인 전 대표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비로소 이제 이 상황으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을 건데 그럼 이대로 문재인 전 대표는 광주를 포기하면 대권 출마를 포기한다는 건데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한번 극복해서 넘어갈 것이냐. 당장에 닥친 문제가 광주를 가야 되느냐 마느냐 아닙니까? 네, 근데 오늘 이철이 그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장이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에 가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권고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갈 수 있습니까? 안 갑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광주를 만약 가지 못한다라면 네. 다음번 대통령 선거까지 광주를 찾을 명분이 사실상 굉장히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저는 광주를 비롯한 전북, 전남 지역, 호남 지역을 어떻게든 방문할 수 있는 교두보를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그런 과정에서 지금 김종인 대표의 행동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을 더 좀 쪼그라들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김종인 대표는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에 기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 그러니까 이게 애당초에 역할 분담론이라고 했다라면 네. 김종인 대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표를 나름대로 중도 진영에 있는 표를 확장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네. 그 정도의 역할에 그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전체 더불어민주당 선거를 본인이 진두지휘하겠다. 음. 근데 선거에 대한 경험이 없거든요, 사실상. 사실 야권 연대만 해도 네. 처음에 이 통합을 주장해서 야권 통합을 주장해서 야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은 지금 결과로 보면 상당한 역풍을 맞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으면은 네. 나름대로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안철수 대표를 굉장히 궁지에 몰아넣으면서 네. 완전히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을 정당 이하의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당연히 반대했을 것이고 그 뒤에 후보 단일화를 제기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당에서 안 받는 건 당연지사의 뭐 논리였을 건데 네. 그 이후에 어떤 전략도 있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현실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자, 김종인 대표가 궁지에 몰았던 그 안철수 대표가 요즘 살아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얼굴에 웃음꽃이 환히 피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말을 우선 들어보죠. 보수적으로 잡아도 20석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정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당은 정치 변화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의 충정은 이해하나 단일화는 가지 않는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20석 이상을 호남에서 예상한다. 근데 이 말 앞에 예. 잘하면 28석 호남을 석권할 수도 있다는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낙관할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일부러 그렇게 예. 국민의당을 띄우는 걸까요? 지금 분위기 좋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현하는 모습들이라고 보여주고요. 네. 저는 안철수 대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권투에서 이기는 거는 강펀치를 맞고도 얼마나 버티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대표가 하겠다는 제3당을 사실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흔들었습니까? 근데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호남 석수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수까지 합히면 20석은 뭐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단순하게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정당이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양당 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제3당의 역할을 제대로 톡톡히 해낼 수 있는 당으로 가게 된다면 이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도 의미 있게 기록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호남에서 국민의당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이곳에서 가장 고전하는 후보가 한 분이 있죠. 바로 권은희 후보. 네. 상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섭 후보죠. 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용섭 후보에게 뒤지고 있습니다. 이용섭 후보가 굉장히 강력한 경쟁 네. 후보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무리수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저격수라는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 순방 중에 있고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부모를 모두 총탄 저격에 이른 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내가 대통령의 저격수가 되겠다. 자, 이 포스터로 지금 상당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죠. 어제 오늘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 네. 저는 권은희 후보 측 입장에서 이게 유감을 표명한다 아마 정도였을 겁니다. 이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라는 표현을 써도 사실 부족할 상황인데 오히려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 대표가 공개사과 하는 모습을 제가 오기 전에 봤는데 네. 이 지난 선거의 과정을 봤을 때는요. 김용민 씨 다 기억하실 건데 네. 우리 그 당시 낙검수의 김용민 씨의 막말 탐문 때문에 수도권 의석수 최소 5석 이상이 날아갔다라는 게 거의 대다수의 평 아니겠습니까? 네.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주 조그만 말실수도 굉장히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은희 후보의 이 포스터 논란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 지지층에는 뼈아픈 나름대로의 사건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전 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이었습니다.